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제일 재밌습니다. 기출문제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재밌는 강의, 아름다운 강의 여러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공부 어렵던데요? 이분 계시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어렵게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가야 됩니다. 쉽게 가야 됩니다. 목적지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격이 목적지다. 어떻게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왜 100점도 못 맞으면서 100점 맞을 것 같이 공부합니까? 60점만 넘으면 된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근데 60점이면 너무 또 우리가 지나친 스릴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플러스 10%는 더 맞자.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플러스 10%면 몇 점이에요? 6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격 점수는 몇 점이다? 66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66점이다. 어렵다. 정말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66점만 맞자. 이런 마음으로 쉽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회차, 원래 1회차가 3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차하고 3회차로 구분합니다. 1회차는 첫 회, 3회차는 맨 마지막 회. 그래서 2회라고는 통상적으로 안 씁니다. 그냥 알기 쉽게 1회차, 3회차라고 표기하는데 여기는 1회차를 3월 달에 안 봤기 때문에 1, 2회 통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는 6월 6일 날 시험을 봤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이죠. 기억의 왜곡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기억의 왜곡.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은 헷갈리다는 거예요. 삑사리가 났다. 기억이 삑사리가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헷갈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헷갈리고 이게 삑사리 아니에요. 이럴 때 거리가 먼 것은 간섭에 최대하다. 즉 방해하는 게 최대하면 삑사리가 더 나겠죠. 그래서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간섭을 최소화시키겠죠. 주변의 소음이나 이런 당구 용어로 겐세이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 왜곡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가 벌써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가면 안 돼요. 즉 제가 OT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상심리사 2급은 문제은행식 시험이다. 문제은행식 시험이다. 문제은행식은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 번호까지 4번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강의에 다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을 하셨으니까 강의를 들으셨겠죠? 메인은 강의입니다. 강의. 즉 쉽고 재밌고 간결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강의예요. 홍삼 엑기스 쪽쪽 여러분께 엑기스를 뽑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게 그걸 맛있게 쪽쪽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포인트다. 교재는 보조예요. 보조. 이 강의에 필요한 보조이기 때문에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 3번만 들으면 강의 3번 들으면 15일이면 다 듣습니다. 즉 강의 3번만 들으면 무조건 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속된 표현으로 폐 죽여도 합격입니다. 15일만 강의 들으면 여러분 100% 합격이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십시오. 다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믿음, 천국, 불신종.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믿음, 천국, 믿음 합격입니다. 근데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그러면 불신지옥, 불안지옥이 됩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 따르십시오. 저를 믿고 따르면 100% 합격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교수님 불합격됐어요. 저를 고소하십시오. 100% 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은행 시점이다. 간섭의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다. 그러면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심심할 때 보는데 심심 안 하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반복해서 학습하기, 연합을 통해 인출단서요. 인출단서가 뭐예요?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그동안의 자기 관습을 고쳐야 됩니다.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정답 4번. 그래서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뭐 질문이 왜 답을 미리 체크하나요? 답을 체크해야 인지 속에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답 가리고 풀어보고 헷갈리고 이 문제 갖고 5분 동안 공부하고 삑살입니다.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 스타일에 처음에 불편하시더라도 맞춰야 됩니다. 그 길이 제일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설문조사 문항에서 응답을 매우 찬성해서 매우 반대. 그래서 매우 찬성. 지가 또 막 움직이네요. 매우 찬성, 뭐 찬성, 보통 이런 거 또는 매우 우리 보통 어디 가면 조사할 때 보면 설문지 조사할 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싫음, 매우 싫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5개, 이 5개 문항, 5개 답지로 응답하는 걸 리커트 척도라고 그래요. 리커트. 그래서 그냥 이렇게 5개 리커트다. 그래서 김덕희 교수의 강의 평가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안 좋음, 매우 안 좋음 이렇게 평가하면 아 매우 만족 이렇게 체크하겠죠. 이렇게 이런 응답 방법을 리커트 척도로 간다. 이렇게 리커트 5개 요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스톤 하면 서스톤 뭐가 떠올라요? 저는 소스팬 자약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약. 소스팬 자약 뭐 열날 때 뭐 이렇게 해열 치료제죠? 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열날 때 막 이렇게 이게 소스팬 자약 어디다 넣어요? 똥꼬에 넣지 똥꼬. 똥꼬 넣으면 어떻게 아프죠?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항이 자극 중심 문항으로 되어 있다. 자극 중심 문항. 그래서 문항 자체가 자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무슨 검사입니까? 하면 서스톤 척도다. 서스톤 척도, 서스펜 자약, 똥꼬에 넣는다, 자극된다, 자극 중심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트만 척도는요. 이거는 자극이 있으니까 반응 중심 문항의 척도입니다. 반응 중심. 그래서 포인트 잡으면 이 3가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5개 응답자면 리커트, 자극 중심 서스톤, 반응 중심 거트만 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1타 3피죠. 2번 문제 해결됐고요. 3번 문제로 가보시죠. 채빈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채빈값. 용어죠. 그래서 설명 나왔습니다. 채빈값은 빈도수가 최고로 많다 이겁니다. 빈도수가 최고로 많다. 예를 들면 1, 1, 2, 2, 2, 3, 3 이런 숫자의 배열이 있습니다. 요거를 대표값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대표값이 채빈값이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2가 3개니까 이 2가 채빈값이겠죠. 그래서 이 2가 채빈값이다.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3가지가 뭐냐? 첫째, 채빈값이다. 또 2번째는요. 이거를 다 더해서 사례수로 나누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평균값이라고 하죠. 평균값. 그리고 이 숫자를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로 대표를 정하겠다. 이거 가운데 뭐예요? 중앙값이죠. 중앙값, 뭐 중앙치. 그래서 다음 중 대표값이 아닌 것은 1번 채빈값, 2번 평균값, 3번 중앙값, 4번 떡볶이. 그럼 답이 뭐예요? 떡볶이가 되겠죠. 이렇게 또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채빈값은 가장 많은 숫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중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극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많이 나온 빈도니까요. 해결 끝났죠. 이해가 금방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으니까 얘는 알고 싶지 않죠. 그래서 뭐 채빈값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뭐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중심경 이런 기술값 뭐 기술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정답을 가리기 위한 얘들은 조연이에요. 주연만 알면 됩니다. 주연. 그래서 공부할 때 문제를 읽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체크하고 답에 대해서 왜 그런가 포인트를 잡고 이게 공부 방법입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참 쉽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기온에 따라 학습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온이 나오네요. 학습 능력이 어떻게 달라진다. 그럼 얘들은 그냥 조연이에요. 그때 독립변수가 뭐냐 이겁니다. 변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또 가외변수와 또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CF에 이런 게 있습니다. CF에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조금 헷갈리는데 전지현 씨인가 하여튼 전지현 씨인가 여자 주인공이고 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커피가 묻었어요. 여자 그 CF 주인공에. 그래서 커피가 딱 카푸치노 뭐 거품이 있을 때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이 딱 커피를 닦아주는 것쯤 하면서 키스해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CF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품 키스라고 막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CF 기억나는 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뭐예요? 그 CF에서 뭘 했습니까? 키스죠. 키스는 종속이에요, 종속. 즉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키스가 결과를. 근데 키스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커피가 묻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는 독립변수예요. 즉 원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독립변수예요. 근데 가외변수는 뭐냐? 독립변수도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 여기 신민아구나. 신민아. 지금 기억나네. 신민아하고 남자 주인공 원빈이에요. 아 지금 기억나네요. 이렇게. 그럴 때 신민아의 미모는 뭐예요? 아 가외변수죠. 뭐 우스갯소리예요. 만약에 이영자 씨가 커피 묻으면 원빈이 영자의 커피 닦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신민아의 미모가 뭐예요? 가외변수다. 이걸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기온의 학습 능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습 능률이 결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학습 능률은 종속 변인이겠죠. 이 학습 능률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기온이죠. 원인이 독립변수니까 답이 기온이다. 원인이 된다. 해결됐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얘는 몰라도 되겠죠. 자, 공부 정말 재밌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인간의 동조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인간의 동조 행동은요. 집단 동조에 집단 동조. 즉 패거리예요. 패거리 문화. 그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는데 여러 명 있으면 이야 으쌰으쌰 막 이렇게 이런 동조 문화, 동조 행동을 패거리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조 행동은 뭐예요? 패거리 행동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뭐 특별한 것 같이 동조 행동이 또 뭐요? 패거리 행동이에요. 여기에 틀린 것은 대체로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조 행동은 집단 패거리가 많을수록 야 우리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조 행동은 집단의 행동은 패거리 행동은 줄어든다. 집단이 클수록 패거리 행동은 더 커지겠죠. 끝.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답이 나왔으니까 얘는 보면 안 되겠죠. 얘를 보고 싶다.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 마스크 채우고 절대 안 봐야죠. 교수님 자꾸 봐줘요. 그럼 매직으로 막 지우세요 이렇게. 이런 거 막 CONF 이거 정신병자예요 이거.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탑 나왔으면 해결 넘어가야 됩니다. 왜? 똑같이 나오거든요.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보시죠. 키블러-로스가 주장한 죽음의 단계,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수용 단계예요. 죽음의 어떤 단계로 이르냐라고 하는데 지가 다 써있어요. 키블러-로스. 근데 이것도 왜요? 키블러-로스, QUBLE 이 땡땡은 뭐예요? 이거 독일어로 이렇게 뭐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외우지 말아요. 그냥 키블러-로스건 그냥 뭐 큐빅이건 뭐 누가 주장했던 간에 얘만 맞히면 돼요. 정답 체크하면 첫째, 만약에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당신 암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암이야? 첫째 부정을 하고.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돼? 분노를 하고. 암을 어떻게 치료할까?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하려니까 우울하고.
받아들여야지 수용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5단계다. 정답 1번이다. 체크 포인트 하시면 쉽습니다. 7번 문제로 가보시죠.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 성격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일반적인 성격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MMPI, 즉 정신병에 관련된 임상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는데 이 다면적 인성검사에는 뭐 정신병리를 가리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측정하는 임상적 질문. 임상적은 실험이에요, 실험. 그래서 임상적은 실험이다. 이 임상 MMPI를 어디서 실험했냐? 정신병 등에서 정신병자들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갖고 병명이나 이런 타당도를 체크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다면적 인성검사 MMPI다. 다면적 인성검사를 MMPI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에는 써 있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 TAT는 주제 통과 검사로 로샤 검사, 로사의 잉크 반전 검사, 또 문장 완성 검사 SCT라고 하고요. SCCT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또 ISB라고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또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 검사. 그래서 투사 검사고요. 요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성격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MMPI 이렇게 찌찌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로 가죠. 인본주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본주의 성격 이론.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합니다. 인본주의 성격 이론은 인간주의예요. 인간주의 성격 이론이다. 인간주의 어떤 인간이다. 인간이 뭐예요? 내담자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또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인간 중심 인간주의. 비지시적 상담 이론. 비지시적. 따끈따끈한 정이 넘치는 상담이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칼 로저스다. 그래서 칼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 인본주의 상담,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이다. 비지시적이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개인의 성장 방향과 선택의 자유에 개인은 성장 방향, 성장 잠재적 능력이 있다. 개인의 선택은 자유가 따라야 된다. 왜? 인간 중심이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성격 나왔다. 그럼 얘들은 뭐예요? 답을 가리기 위한 스키다시에 스키다시. 조연들이에요. 얘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얘 답이 나오면 또 얘를 분석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성격 고쳐야 돼요. 근데 물론 뭐 알면 나쁘진 않겠지만 뭐하러 그래요? 똑같이 나오는 거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그럴 때 한 번 더 답을 체크하는 게 낫겠죠. 뭐 혹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면 이거예요. 무의식 나오면 뭐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반드라 왓슨 나오면 뭐예요? 행동주의. 또 외부학 뭐 이건 뭐 행동주의. 이렇게 안 따져도 돼요. 몰라도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교수님 혹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이걸 믿어야 돼요.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이걸 믿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벌써 이 초기 빠르분들은 임상심사 2급 첫날 첫 강의 한 20분 들어보니까 합격이네. 이런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합격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벌써 올 겁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성격의 5요인 모델. 성격의 5요인 5가지죠. 그래서 외호성 정경이다. 외호성 정경. 그래서 외양적 성격. 또 호감성이다. 요거는 호감성은 또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호감성을 다른 말로 친밀성이라고 해요. 친밀성. 즉 타인과 좋아할 수 있는 친화력. 그래서 친화력이라고 합니다. 친밀성, 친화력, 호감성. 그래서 김덕기 교수는 참 호감적이야. 그러면 인상이 호감적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김덕기 교수는 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덕기 교수는 호감적이야. 그러면 잘생겼네. 이건 아니에요.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다. 친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또 미소 한번 띄고 가겠습니다. 친밀감. 그렇습니다. 또 성실성, 얼마큼 성실한가. 또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가 얼마큼 불안정한가. 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어떻게 경험에 대해서 얼마큼 개방성이 있나. 아닌 것은 뭐예요? 창의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2차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아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설명도 창의성은 아니다. 그래서 골드버그의 성격의 5요인, 외호성, 정경,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이게 정서적 불안정이니까 뭐예요? 신경성이죠. 그래서 신경증이라고도 합니다. 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뭐 보충하실 분들은 보충하십시오. 10번 갑니다. 성격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적응을 잘하는 건 성격하고 상관없죠. 이건 능력이죠. 그래서 성격은 저 사람 성격이 독특해.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안정적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참 똑같아. 일관적이야. 이건 상식이죠. 인문학이죠.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적응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응성은 말이 안 된다. 적응성은 능력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격과 관계가 없다. 핵심 포인트.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진짜 재밌어요. 공부. 이런 재밌는 거 여러분 계속 저와 함께 하면 한 일주일 공부하면 아 이제 합격한 것 같다. 실기 준비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100% 합격입니다. 99.9 NO 100% 합격입니다. 11번 가보시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 심심하면 또 넘어가세요. 프로이트의 또 어떤 사람 교수님 프로이트 아닌가요? 프로이트나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성격 차이에서 자아의 역할. 자아는 뭐예요? 이 프로이트의 성격이 세 가지가 있죠. 본능, 이드, 본능, 또 자아, 초자, 슈퍼에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슈퍼에고, 에고, 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격에서 본능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자아는 조율해 주는 거예요. 통제하고 참고 균형을 맞추는 거, 균형을 잡는 거. 그래서 자아 실현, 자아 완성이죠. 중용, 중심을 이렇게 중심의 역할이다. 초자아는 뭐예요? 도덕적 자아라고 해요. 도덕적 자아. 그래서 양심이나 어떤 법 이런 뭐 죄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 걸 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역할이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 도덕적 가치는 초자에 해당한다. 도덕적 불안, 도덕적 가치, 도덕, 양심, 법 이런 거는 초자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가 강한 분들이 누구냐면요. 주로 이제 뭐 교육자 또는 뭐 목회자, 신앙인들 이런 분들은 예의 범주를 갖춰야 되고 올바르야 되고 인간은 미완성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억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억압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초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도덕적 가치는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 뭐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강의 들을 것도 없네. 너무 합격이네. 뭐 다 찍어주는데 뭐 답 찍어주지 엑스 찍어주고 야 이거 뭐 공부할 것도 없다. 도서관 갈 것도 없네. 그렇게 심심한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12번 갑니다. 다음 중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적은 수혜표 표본 자료에서 추정할 경우 사용하는 분포가 가장 적은 즉 다시 갈게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적은 수의 표본 적은 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걸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종 모양을. 이런 거에서 표준 편차를 적은 수의 표본 자료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너무 적. 즉 해설 보면은 이렇게 정통파 공부는 이겁니다. N 즉 적은 수의 표본 자료를 정할 경우 정답은 T분포인데 T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이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해요. N이 평균 30보다 적어요. 기본적인 데이터 값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고 이게 자료가 세밀하고 적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T분포로 해당한다. T분포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기분포는 종 모양의 모습을 정기분포라고 하고 혹시 몰라서 이건 추가입니다. 나올 수도 있는 건 제가 덤으로 이렇게 추가시킵니다. 그냥 쉽게 X제곱 분포는 이거는요. 얼마큼 범주가 어떤 범주로 이루어졌나. 그래서 범주와
범주를 알아볼 때 쓰는 검사가 X2 분포고요. F 분포는요, 얼마큼 이게 분산되어 있나, 분산의 크기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분산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은 F 분포, 범주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은 X 제곱 분포, 적은 수는 T 분포.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적은 수의 표본 자료 T 분포, 범주의 자료를 알아보는 건 또 X제곱 분포, F 분포는 분산. 이 정도만 체크 포인트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싫어요, 교수님. 그냥 교수님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적은 수 나오면 T 분포 끝. 2번 이내 넘어가십시오. 13번 갑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고려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효과적인 설득. 그러면 설득자의 자아정감.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이 설득자가 자아정감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중요도 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설득자의 자아 존중감이 중요해요. 설득자가 얼마큼 인격적이고 설득자가 얼마큼 자아 존중감이 있고 얼마큼 자아 실현자인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죠. 설득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아니다. 정답 4번이다. 나머지 볼 거 없다. 14번 갑니다. 강화 계획 중 유기체는 여전히 특정한 수의 반응을 행한 후에 강화를 받지만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 숫자를 예측할 수가 없다. 즉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의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고정 간격, 또 고정 비율, 또 변동 간격. 이거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는 많더라고요. 의외로. 왜 어렵냐면요. 너무 학문적인 방대한 내용들을 너무 고급지게 공부해서 그래요. 지금 글씨를 잘 쓸까요? 좀 잘 쓰겠네요. 이참에 여기서 끝내세요. 아주 쉽고 간결합니다. 너무 고급지게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쉽게 가야 돼요. 그래서 고정 간격, 간격이 고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고정 비율. 그래서 간격은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큼 시간이 고정적이다. 비율은 횟수예요. 횟수가 고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났죠. 그럼 나요 또 변동 간격이 변동이니까 뭐예요? 아, 시간이 변동이다. 변동 비율, 횟수가 비율이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대부분 뭐예요? 빠진 거죠. 빠진 거. 카지노. 언제 터질지가 몰라. 쓰리빠가 빠바바바방. 뭐 장래 저는 안 가본 영화 볼 때 나오더라고. 쓰리빠 딱 터지면 막 안 나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쓰리빠 터졌습니다. 와, 막 흥분되죠.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몰라. 예측할 수 없다. 그럴 때 막 흥분이 더 되겠죠. 이걸 강화가 더 심하면 중독이에요. 그럼 답이 나왔죠. 아, 변동 비율 강화라고 하고요. 변동 비율 계획이라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동 비율 강화, 계획.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고정 간격은 뭐예요? 시간이 똑같이 강화를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월급이죠. 아니, 월급날 10일이다. 아, 월급날 기분은 좋고 강화되지만 어차피 10일 뻔한 건데 뭐. 그래서 가장 뭐예요? 강화의 효과가 적은 것은 고정 간격. 가장 강화의 효과가 센 건 변동 비율이다. 이건 여기는 비율이죠. 고정 비율. 고정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10번에 한 번, 10번에 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과급이죠. 성과급. 뭐 10개 만들 때 하나 서비스 준다. 이런 거 고정 비율. 변동 간격은 간격이 변동해요. 간격은 뭐예요? 시간이 변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쭉 시험. 자, 지금부터 쭉 시험 봅니다. 갑자기 시간이 변동적이죠. 이런 것들은. 변동 간격은 쪽지 시험. 변동 비율은 카지노. 고정 비율은 성과급. 고정 간격은 월급. 뭐 요것만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도록 간결해요. 그래서 간격은 시간. 비율은 횟수. 뭐 얼마 쉽습니까? 그래서 공부 아주 쉽게 갑시다. 그러면 이 강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가장 약한 건 고정 간격, 가장 센 건 변동 비율.
간격은 시간, 비율은 횟수. 뭐 답 다 나왔지 않습니까? 15번 가보시죠. 여기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뭐 심심한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갑니다. 뉴런의 전기화학적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뉴런이요. 전기화학적. 뉴런.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이런 거는요. 먼저 답만 보시는 게 빨라요. 뉴런은 자연적인 전화. 전화를 다른 말로 그냥 전기라고 해요.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뉴런 자체적으로도 자연적으로 흘러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더라도 활동 그 자체적으로 그냥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흐르니까 뭐야?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걸 보고 활동을 안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가니까 이걸 뭐야? 안정전이라고 그래요. 안정전이. 얼마나 쉬워. 지가 다 써 있는데. 왜 안정전이에요?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뉴런의 활동, 축적도기를 통해서 시냅스에 이렇게 뉴런의 축적기를 따라서 시냅스로 전달된단 말이야. 시냅스로. 뉴런이 이렇게 시냅스로 전달된다. 무엇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활성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활동전이라고 한다. 포인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이니까 활동이 아니지. 답은 1번이네. 끝. 나머지 볼 거 없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가보시죠. 피아제가 발달 심리학에 끼친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거는요. 가장 거리가 먼 것만 찾으세요. 근데 교수님 또 잔소리할게요. 교수님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나와요. 문제 은행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문제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답을 먼저 체크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발 좀 답을 체크하세요. 어떤 분들은 답을 체크했다고 승질내는 분이 있으면 답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스마트폰. 그냥 탁 치면 답이 나와야 돼요. 2D식 그냥 폴드 올려갖고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나서 저는 그래도 2D식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성격 고쳐야 돼요.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처럼 공부해야죠. 턱 치면 탁 나와야죠. 그리고 왜 나왔는지 이제 해설을 듣고 뭔 것은 인간의 마음 변화를 생득적은 태어났을 때부터 얻는다. 이건 뭐예요? 유전적으로 자동 뽕을 얻는다. 근데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은 유전이 아니다.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득적은 아니다. 끝. 답 2번이네. 끝. 이게 찌찌뽕이에요. 오, 이 문제 나오면 오케이. 피아제가 나오네. 오케이.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생득적은 아니라고 답 2번이네. 넘어가야지. 끝. 1번은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알고 싶어요. 노래나 듣고 싶어. 이거 아는 사람은 교수님이 그랬어.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근데 쓸데없는 공부를 마치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환상을 느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환상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어야 됩니다. 17번 가보시죠.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비지적 상담 이론. 그러니까 상담 이론이나 심리 이론이나 똑같아요. 상담이란 말이나 상담 심리학과 심리 상담학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개념, 로저스는 나를 나.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 개념이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인생은 내가 중요하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천생천하 유화독존인가?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불경이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 우주하고도 안 바꿀 만큼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 주관적 주관적 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개념이다. 자기 개념이면 내가 중요시하는 이걸 우리는 현상학적 장. 인간은 자신의 현상학적 장. 지금 내가 있는 현상, 지금 있는 현상이 중요하다. 이 현상이 최고, 남은 필요 없어.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징화, 나에 대한 상징화다. 이거를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 상징화, 주관적 자기 입장을 중요시했다. 이겁니다. 정답 나오면 상징화되지 못한 감정으로 웃기지 마라. 상징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은 상징화되어 있다. 무엇을 통해서?
현상학적 장을 통해서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어머, 너무 쉽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교수님이 벌려졌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18번 갑니다. 장기 기억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겁니다. 1번 장기 기억에서 주의를 기울인 정보는 다음 작업 기억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작업 기억이에요. 지금 공부를 작업하고 있지.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OT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 이상 보면 자동 뽕으로 답이 나와요. 답이 1번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 기억이 어떤 부와 어떤 이 반복, 시연 이런 복습을 통해서 기억되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는 다음 기억에서 작업 기억, 웃기지 마라. 작업 기억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이렇게 작업 기억에서 저장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간다. 무엇을? 시연, 반복적인 거, 또 암송 이런 걸 통해서 기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9번 갑니다. 연합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겠어요. 연합학습은 고전적 조건과 조건, 조작적 조건, 스키너와 파블로프의 행동주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정답 체크하면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능동적 차원 행동이다. 고전적 조건은 뭐예요? 잠깐 해설 보게 되면 고전적 조건 형성은요. 어떤 행동이 자극과 연합해서 행동이 자극과 연합된 것을 연합해서 결과를 나오는 걸 이걸 고전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행동과 자극은 어떻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융통성이 있게 가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능동적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 있고 자극은 주어지고 그건 결과가 나오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능동적 차원이 아니라 수동적 차원이다. 그렇지. 행동이 있고 행동의 결과를 나오면 자극이 주고 이건 맨날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변화, 가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지 않다. 이렇게 공부하면 끝이에요. 오, 이해가 됐어.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노트에 또 결과에 따른 행동 변화, 고전적 조건 형성은 무조건 이것도 노트 정리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트 적을 시간에 예를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게 자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부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임상심리학 2급 책 10권 외우고 다 외웠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 2급 드디어 합격했어요. 근데 암 걸렸대요, 스트레스로. 이거 바보 청체예요. 너무 대단하다. 암 걸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성실하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바보 천체예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쉽고 재밌게 공부하십시오. 20번 문제 가보실게요. 음식, 물과 같이 하나 이상의 보상과 연합되어 중립자극 자체가 얘하고 연합돼서 강화적 속성을 띠는 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강화가 더 세겠죠. 왜? 하나 이상과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화가 세진다. 정답 일반적 강화이다 라고 체크 포인트 하고요. 소거는 강화를 주지 않을 때 현상이 없어지는 거. 그걸 소거를 하고요. 자발적 회복은 강화를 안 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강화를 또 주면 그게 회복되는 거. 자발적으로 회복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요.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한 달 동안 안 탔어요. 그러다가 자전거를 또 타게 되면 기억이 나죠. 자발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극 일반화는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강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면 그와 유사한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유사하다. 자극이 유사하게 나온다. 자극 일반화로 갑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는 왜 다 설명해 주죠? 이거는 각계전투로 시험에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계전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2번처럼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각계전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는 안심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불안해요.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이 혹시병. 혹시 저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맨날 미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는 거. 이게 공부.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기독교에서는 거룩하다. 뭐야?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다. 거룩하다. 인문학에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라. 공부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구분해라. 안 나오는 건 과감히 버리고 나올 것만 쪽쪽 빨아먹자. 아름답게 합격하자. 이게 우리 임단모의 특징, 김덕기 강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합격증은 여러분 손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과목 심리학 개론이 끝났고 2과목 2, 3 심리학 21번 가겠습니다. 병적 도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1번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고 이건 뭐 쓸모가 있거나 없거나 다 해당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충동을 저지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도벽이에요. 이 도벽 훔치는 게 이 충동에 의해서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에 의해서 훔치는 것을 병적 도박이라고 한다. 1번 답이 체크됐죠. 그럼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22번으로 가보시죠.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우울장애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4번 생물학적 개입 방법으로는 경두계 자기 자극법. 아주 뭐 복잡하네요. 뇌신부 자극. 뇌신부는 이것도 뇌에 관계된 거죠. 또 경두계 이것도 경두계 머리두자 이것도 뇌에 관계된 거. 즉 뇌의 자기장 어떤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울 장애를 치료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옳은 거죠. 그렇죠. 왜 우리 우울증 환자들 보면 막 여기다가 머리에다 뭐 막 영화 같은 데 뭐 막 붙이고 우울 치료하시는 게 자기장을 통과시키고 전기 자극을 줘서 이렇게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 법도 있다. 그래서 이게 옳다. 나머지는 옳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조금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 거는 제가 또 추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립니다. 우울장애는 유병률은 발병률이에요. 발병률은 문화권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문화권이 혼합되어 있다든지 또 문화권이 또 조금 어렵게 생활 환경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또 각 문화마다 우울감이 틀리다. 우울장애가 틀리다. 주요 우울장애의 발생률은 60세 이상이다. 60세가 아니라 우울장애는 20세 이상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온다. 20대 때가 가장 많이 나온다.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없다. 뭐 정신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우울장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참고사항이고요. 포인트는 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경두계 자기자극법, 경두계 뇌 나오면 오케이 이거 우울장애 치료다. 어떻게 전기 자극을 위해서.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는 뭐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또 뭐 유지치료, 심리치료 뭐 쭉 있는데 이렇게 뇌 치료, 전기 자극에는 뇌 치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으로 가보시죠. 성격장애죠.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시험 문제 여러분 풀다 보면 겁나 쉽죠. 막 벌써 막 재미가 솔솔 올라올 겁니다. 솔솔 올라오니까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솔솔솔 오솔길을. 옛날 노래니까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솔솔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옳은 것은 체크하면 경계성 성격장애 유병률은 여성에게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75% 정도 차지한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요. 예를 들면 그 걸그룹의 선미가 원더걸스에 나오는 건가요? 또 원더걸스의 멤버인가요? 이 선미. 지금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도 보지 않습니까? 이 선미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알아서 병원 치료한다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경계성 성격장애이기 때문에 걸그룹에서 사람들하고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즉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붕 뜨고 또 너무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고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선미가 공개했습니다. 선미가 공개하는 거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선미 정말 멋지다. 저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본인이 이렇게 저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조증, 우울증을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옳지 않은 거 보게 되면 정말로 옳지 않아요. 24번 가보시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자폐증 아시죠? 자폐. 자폐증은 영화도 많이 여러 번 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퀴만 계속 돌리고 숫자만 계속 세고 이렇게 타인하고 상호 교류를 못하고 이게 자폐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감정적 상호작용에 결함이 있고 또 상동증적이거나 반복,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뭐 자전거 바퀴만 돌리고 뭐 차 바퀴만 계속 돌리고 이런 동작이 있다. 이건 자폐의 특징이다라고 하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여러분 기분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100% 합격해요. 저걸 왜 안 보러 가지? 나는 보고 싶은데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이게 분석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병 걸리고 합격하거나 병 걸리고 떨어진 분들이에요. 시험에 절대 아무 필요도 없는 이걸 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볼 필요 없다. 이 보면 볼수록 뇌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여서 그냥 딱 버리면 끝이다. 이게 공부의 비결입니다. 안 되는 분들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구호 외치고 성격을 고치십시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25번으로 가보시죠. 사회적 감정적 상호적 결함. 여기 설명이네요. 또 흥분이네요. 제가 흥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해설은 뭐 심심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상심리학 여러분. 제목이 이상심리학. 와, 이거 이상심리학은 도대체 뭐야? 심리학도 어려운데 이상해? 와, 그럼 나는 이상이 아니라 3상 4상도 가. 나는 5상인데?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공부를 쉽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싶어서 쉽게 합격하고 싶어서 근데 왜 자꾸 책을 분석합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역사에 틀린 것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본다. 히포크라테스 의사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어디냐? 신체에 있다고. 신체에 있다. 모든 병은 신체에 있으니까 의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히포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4가지 체액술이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이냐 또는 우울질이냐 이 피에 대해서 점액질은 뭐 이렇게 좀 완벽주의가 있고 우울질도 우울하고 뭐 이런 거 피에 따라서 저는 참고로 검사를 해보니까 다혈질이에요. 피가 뜨거워요. 다혈질.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하이톤 뜨겁지 않습니까? 이 다혈질. 너는 다혈질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피에 대한 기질 검사예요. 그래서 오케이. 히포크라테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이 아니라 신체에 있다. 끝. 나머지는 볼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이거 강의 왜 들어요? 지식을 높이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똑같이 나온다겠어요. 그럼 안면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무엇으로? 안면으로 분간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올 때 오케이 이거 마음이 아니지 신체지 끝 3번 이내 넘어가고 이러면 100% 합격이에요. 합격 뿜뿜 그렇습니다. 자 26번으로 가보시죠. 우울장애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울장애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세로토닌 결핍에 관련해 세로토닌은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 치료제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뭐 자세히는 못했지만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잘 신체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거꾸로 들어간단 말이야. 몸에 흐름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치료할 때 뭐예요? 항우울제죠.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의 역류하는 걸 방지해서 나가라고 하는 게 항우울제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나와야 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이게 안 나오니까 우울한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건 노르에피네프린, 뭐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면 얘도 다음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다음 중 우울증과 관계 있는 호르몬을 고르시오,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답이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외우기 힘들면요, 그냥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주관식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노자 따고 세자, 오케이. 노세 젊어서 노세. 우울증 걸리지 말고. 좋지 않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발음도 안 나오네. 우울증 걸리지 말고. 그래서 노자 세자 나오면 우울증과 관계 있다. 조금 더 길게 가고 싶다. 그러면 두자 노르세로 놉시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사 노세 나오면 우울증과 관계 있다. 끝.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21억 또 잔소리 할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이걸 왜 궁금해요? 시험에 관계 없는데 답 나왔는데 제발 좀 김덕희식 스마트폰 공부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밝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합격지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27번을 가보시죠. 환각제에 해당하는 것은 환각제, 펜시클린이나 그냥 외우면 됩니다. 환각제, 환펜, 오케이. 환각제 나오면 펜시클리딘 정답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그냥 소파나 침대에서 벌렁 누워서 그냥 틀어만 놓고 보십시오. 이거 3번 들으면요 똑같아요. 오케이. 환각자 펜시 끝. 환펜 끝. 환펜시. 이렇게 끝에 환시 클리든 몰라도 돼요. 그냥 환각자 펜시. 어차피 주관 시험이 아니니까. 환펜 끝. 1번. 그럼 3번 들으면요 1번까지도 기억나요. 1번까지도 이렇게 환각제 나오면 펜시. 근데 여기는 또 추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제,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시면 막 졸음이 깨고 흥분하죠. 그래서 카페인, 코카인 이런 거, 필로폰 이런 것들은 흥분제다. 진정제는요 알코올, 아편, 모르핀. 여기서 다 외우지 마세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알코올 먹으면 이건 식들 말이야. 니를 맡아나와 새끼들아! 막 이렇게. 이건 알코올 중독자예요.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병적 요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술을 먹으면 이렇게 자요. 그래서 진정제다. 잘못하면 알코올을 막 흥분시키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알코올은 진정제다. 왜? 잠을 자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잘못해서 이 새끼들만 술 먹고 타라! 새끼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진정제다라고 보시고요. 펜시클리딘, 펜시 환각제에서 환각제, 펜시클리딘, 진정제, 알코올, 흥분제, 카페인 이렇게 요만큼만. 니코틴 담배죠. 그래서 담배 막 피는 거. 그래서 니코틴, 카페인은 흥분제이다. 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기애성 성격은요. 자기의 환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미친 거죠. 나는 왕자야. 나는 슈퍼맨이야. 그래서 슈퍼맨에서 난 슈퍼맨 20초 이상 떼내려볼까? 떨어지면 죽겠죠. 이런 게 슈퍼맨 장애. 그래서 과도한 숭배 뭐 이런 건데 자신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애성이 아니라 자기 취향이죠. 내 취향은 저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은 아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개인의 취향은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으로 가보시죠. 주요 우울장애의 양극성 장애의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우울장애 양극성, 양극단이죠. 옳은 것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쯤이면 감 잡았을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임상심의사 공부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 할 것도 없네. 이거 공부가 아니라 완전히 오락이고 취미생활이네. 이런 느낌이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1차는 합격할 것 같아. 2차는 어떻게 하지? 2차는 그때 가서 또 제가 또 합격의 비법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는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생하고. 자, 양극성의 우울장애가. 자, 그럼 보세요. 쉽게 설명하는 건데 example 예를 들면 못 살아요.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은 라면만 먹어요. 아주 우울해요. 못 사니까. 근데 양극성 장애는 높은 계층에서 양극성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극성이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해요. 높은 계층 돈이 많어. 그래서 맨날 소고기 먹다가 라면 먹다가 소고기 먹다가 라면 먹다가 이런 갈등,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 제가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시험을 이해하면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시험은 이렇게 양극단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높은 계층에서는 양극성 장애가 많고 경제 낮은 계층에서는 우울 장애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살면 우울, 잘 살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오 쉽네. 답이 나왔으면 이제 이걸 보는 순간 또 헷갈려요. 이걸 보는 순간 이 자체가 또 완전히 또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시험을 여러분이 딱 볼 때 이 문제만 나와요. 똑같이. 그러면 얘를 분석하면 얘도 본 것 같고 얘를 분석하면 얘도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볼 때마다 다 헷갈리죠. 얘도 봤는데 얘를 안 봐야 얘가 털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뮤지컬도 주인공이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런데 조연들은 여기서 무대에 있어야 주인공이 빛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답이죠, 이게 답. 근데 다 주인공이야, 다. 그러면 누가 주인지 몰라 핵심이지. 이거는 뮤지컬 망하는 거예요. 공부도 조연들은 그냥 조연이에요. 주인공만 찾으면 됩니다. 30번 가보시죠. 소인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이 내용을 알아야겠지. 용어가 소인 스트레스가 뭐냐 이거예요. 소인. 이거 외우면 진짜 정신병자예요. 이거 시험에 아치가 다 써있잖아 이거를. 이거는 합격하고 그냥 취미생활 할 때 공부하세요. 합격이 중요한 거. 소인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 이러면 삑사리가 나버려요. 이걸 소인은 그 원인, 소인, 원인. 어떤 출처의 원인. 이게 출처의 원인. 이게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스트레스예요. 원인. 이럴 때 원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한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출처의 병. 예를 들면 몸이 약해요. 타고날 때부터 몸이 약해. 근데 괜찮아. 평상시는. 근데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팩방으로 감기 걸려요. 몸이 약하니까. 이런 병을 소인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가 안 좋을 때 가면 천식이 더 심해지는 거. 이걸 소인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소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발현된다. 원래 있는 병이 스트레스가 나오면 더 심한다 이거죠. 이제 내용을 하면 쉽죠. 나머지는 볼 거겠죠. 31번 갑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츠하이머병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건 다 공부해야겠죠. 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은요, 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인가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이렇게 걸려서 지금 아마 사망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혹시 사망 안 했는데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내용에서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인지 기능. 인지가 뭐라겠죠? 인지. 이건 인지 참 좋아요. 인지 대가리. 영어로 GDR. DGR이죠. 대가리.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카페에. 대가리. 이거의 영어의 원어는 뭡니까? 제가 만든 거라 원어 없습니다. 그냥 대가리. 대가리 기능은 서서히 나타난다. 그렇죠. 알츠하이머증은 서서히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다. 그래서 옳은 것이 옳다라고 하고요. 1번.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기억에 관한 기억장애만 가져왔다. 초기에는 최신 기억부터 살다. 최근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옛날 기억은 나요.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또 기질적 장애 없이 나타나는 정신병적 기질적 장애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병이니까 기질적 장애가 있겠죠. 또 약물 인지 행동 치료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병에. 근데 완치 가능성은 없어요. 이 약물은. 그래서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이다. 그냥 병의 진행을 늦추는 거지. 그래서 완치율이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중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 만성적이네요. 아까 만성적 알코올 중독이죠. 아까 제가 영양처럼 이 새끼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 나와 까불고 있어. 막 이게 알코올 중독자죠. 이런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의 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르사코프 중독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만든 사람 정신병리학자인 코르사코프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병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술을 먹어서 기억 상실, 또 지담력 장애, 시간 장소에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걸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왜 자꾸 앞으로 가지? 이렇게 이걸 지담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착각증. 기억이 없으니까 자꾸 땀 말라지고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죠. 그래서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다.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겼다. 정답 2번이다. 체크하고요. 33번으로 넘어갑니다. 33번. 3, 문제네요. 불안 증상을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안 증상이에요. 거리가 먼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다. 범불안장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해서 회피한다. 회피 나왔네요. 회피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회피성 장애예요. 말 그대로 회피성이니까 회피성 장애다. 라고 체크 포인트 하고요. 정답 4번이고요. 범이라는 말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범의 약자는 평범하다예요. 평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여러분 들어봤죠. 음식점에 되면 써 있지 않습니까?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죠. 항상 그럴 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근데 평범할 범사에 감사할 때 믿음 천국이 오는데 평범한 게 감사가 아니라 불안하단 말이에요. 범불안. 이건 불신지옥이죠. 불신지옥, 불안지옥. 그래서 불신지옥, 불안지옥은 떼내야죠. 장애니까. 그래서 이 불안 장애가 6개월 이상 평범한 건데 계속 6개월 이상 이 우울해요. 이건 병적 요인이에요. 만약에 임상심사를 공부하는데 아무리 김덕희 교수가 잘 강의해도 나만 떨어질 것 같아. 나만 떨어질 것 같아. 밥 못 먹어. 나만 떨어질 것 같아.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해봐요. 이게 병원 가봐야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잘 갑니다. 범불안장애란 평범한 일에 걱정거리도 아닌 걸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범불안장애다. 치료 방법은 무엇이다? 믿음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34번 갑니다. DSM에서 변태 성욕장애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태 성욕자 여기서 답 3번이다. 소화성 장애. 여기 문제의 답이 나왔죠? 소화성애 장애죠. 소화성애.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사춘기 이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렬한 성적 이게 벌써 어떤 놈 떠오르죠? 조두순이 이게 3번 소화성애 장애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34번 해결됐고요.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이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이 나옵니다. 35번 여기 나왔죠. 뭐 이런 건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35번 갑니다. 급식 및 섭식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식 및 섭식장애. 급식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장애예요. 먹는 장애. 잘 먹어야죠. 먹는 장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2번 되새김 증상. 되새김 증상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정신에서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으러 가는 되새김질은 좋아요.
그래서 뭐 의학에서는 20번, 30번 씹은 다음에 넘겨라. 저는 승질이 급해갖고 잘 못 씹습니다. 근데 그렇게 씹어야 건강에 좋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근데 다른 정신장애에서 발생하는 경우 심각성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상관일시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계속 이거는 뭔가 저 사람 병이 심하구나. 그래서 심각성과 상관이 있어야죠. 이런 거 영화 나오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 가도 그냥 계속 먹을 때 놓고 이런 거죠. 그래서 상관없이가 아니라 상관이시다. 끝났습니다. 36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지적장애. 지적장애 개인의 지능지수는 오차 범위를 포함해서 대략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로 평균된다. 그래서 1 표준편차가 아니라 뭐예요? 2 표준편차. 이건 단순하게 외워야 돼요. 1이 아니다. 2다. 답은 4번이다. 그래서 1 표준편차 웃기지 마라. 2 표준편차. 무슨 내용인데? 몰라. 그냥 1은 아니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조현병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현병. 뭐 보통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해요.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을 조금 유식하게 이렇게 한자로 조현병이라고 쓰는 건데요. 옳은 것은 도파민. 도파민은 흥분 호르몬이에요. 막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발생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과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주로 이제 마약 뭐 시럽 뽕 뭐 이렇게 뭐 이런 코카인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환시가 들린대요. 환청 막 헛것이 보이고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흥분 지수가 뭐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정신이 돌아버린다. 분열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조현병 걸릴지 모르니까 조현병 걸릴지 모르니까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2번이네. 이렇게 도파민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조현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식욕성 신경부진. 식욕부진인데 신경성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뭐예요? 신경성 식욕부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막 먹어요. 한 일주일 굶고. 이거 폭식이지, 폭식. 그러다 또 많이 먹었다가 또 하재는 뭐냐면요. 변비약이에요, 변비약. 이 용어를 알면 쉬워요, 변비약. 또 막 변비약을 먹고 또 설사를 쫙 해요. 그래서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있는 사람은 밥을 굶다가도 갑자기 폭식도 하고 또 변비약도 먹어서 한다. 그래서 폭식 하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해당한다. 그러니까 신경성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9번 갑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는 남성이 불이 나는 장면에 급심하게 불안 증상을 느낄 때 의심할 수 있는 가능. 이건 뭐예요? 어떤 사건의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이건 뭐 쉽습니다. 40번 갑니다. 선망 증상의 특징. 선망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래서 우리도 선망 증상 있죠. 핸드폰 가만 있어봐.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적으로 어디다 놨지? 밥 먹어도 숟가락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적 증상이죠. 그래서 증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 웃기지 마라. 증상은 하루 사이에도 매 수십 번씩 하루 중에도 심각도가. 그래서 병적 선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했다가 까먹고 생각도 까먹고 주변 상황도 이해 못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금방 까먹고 이 얘기하다가 또 까먹고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깜빡깜빡하는 걸 선망이라고 한다. 선망은 매일매일 깜빡깜빡한다. 오랜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이상심리학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2강 때 또 제3과목 심리검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합격 기운이 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구호 외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부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김덕기였습니다.